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 초능력 부대의 탄생. 겨울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퇴역 중령 짐 채너는 자신의 광대한 토지를 천천히 거닐면서 바람에 대고 외쳤다. 내 비밀의 정원, 생태 농장에 온 것을 환영하오. 신선한 딸기 좀 맛보겠소.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은 먹는 게 제일 좋소. 이곳으로 배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역사가 사라지고 세상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면 나는 식량을 자급할 것이요. 내가 바람을 초대하면 바람은 기꺼이 와준다오. 믿어지시오? 자, 나의 벵골 보리수 쪽으로 와보시오. 이쪽이요. 가고 있습니다. 벵골 보리수는 나무 몸통 중간부터 아래로 갈라져 있었고 그 뿌리들 사이로 자갈길이 이어졌다. 당신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면 어느 정도는 초자연적이고 몽상적이 되어서 최상의 쇼핑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하오. 자, 내 성전에 온 것을 환영하오. 이곳은 내가 상처를 치유하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곳이라오. 제가 생각하던 미군 중령의 이미지와는 크게 달라서 놀랐습니다. 짐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손으로 긴 음발을 쓸어내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그럴 거요. 현재의 짐은 이런 모습이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달랐다. 당시에 찍은 사진들 속의 짐은 군복을 말끔하게 입고 화환으로 둘러싸인 라이플 총 모양의 배지를 찬 젊은이였다. 짐은 아직도 그 배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무슨 의미가 담긴 배지입니까? 30일 동안 전투를 치르고 받은 거요.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배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생생한 의미가 담긴 것이요. 짐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발단이 된 바로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첫날, 그는 400대의 헬기 중 하나를 타고 동나이 강 상공을 지나 교전지 D라는 곳으로 향했다. 헬기들은 4일 전 교전지 D를 공략하는 데 실패한 미군 병사들의 시체 사이로 착륙했다. 그 병사들은 내리쬐는 햇볕에 뜨겁게 달궈지면서 벽돌처럼 누워 있었소. 그 순간 시체들이 뿜어내는 지독한 냄새에 짐의 후각이 마비되었다. 후각은 몇 주가 지나서야 다시 돌아왔다. 한편 짐의 오른편에 있던 미군 병사는 헬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총을 말고 쏘아대기 시작했다. 짐이 그만하라고 소리쳤으나 그 병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짐은 몸을 날려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빌어먹을. 짐은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어디선가 저격수가 짐의 소대 쪽으로 총 한 발을 발사했다. 모두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러다 저격수가 또 한 발을 발사하자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유일한 나무인 야자수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짐은 너무 빨리 달리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나무에 얼굴을 박고 말았다.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100m 앞에 페트공이다. 그로부터 20초쯤 지났을 때 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아무도 뭐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지? 다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사격하라고 명령하길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저놈을 해치워버려. 짐은 외쳤다. 그러자 병사들이 사격을 시작했다. 사격이 중지되자 병사 몇 명이 저격수의 시체를 찾으러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렇게 사격을 가했는데도 그 저격수를 마치지는 못했다. 짐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리둥절했다. 그때 한 병사가 외쳤다. 저격수가 여자야. 제기랄, 어떻게 해야지? 짐은 생각했다. 잠시 후 저격수가 짐의 소대에 속한 병사 한 명의 폐에 총알을 관통시켰다. 쇼 1등병이었다. 베트남에서 나는 필요 없는 고무 타이어 같은 처지였소. 정치인들이 나를 거기로 쫓아버린 거요. 나는 같은 소대에서 싸우다 전사한 병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보내야 했소.
미국으로 돌아온 짐은 차를 몰고 전국을 돌며 그 부모들을 만나 감사장과 함께 죽은 자식의 개인 소지품을 건네주어야 했다. 그리고 이 긴 여정 중에 그는 쇼 1등병의 죽음을 불러온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짐은 병사들에게 그 저격수를 죽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병사들은 하나같이 높이 조준하여 총을 쐈다. 신병들이 사람에게 총을 겨룰 때는 통상적으로 이런 반응을 내는 것 같소. 총으로 사람을 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소. 짐은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얼마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딸이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없었다.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볼 수 없었다. 당시에는 아직 이런 일이 언론에서 설명된 바가 없었던 탓에 병원 간호사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짐은 쇼 1등병의 죽음을 떠올리며 전우들이 군에서 바라는 대로 살인기계가 되지 못한 탓에 쇼가 죽었음을 깨우칠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짐은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마치 판타지 소설 속에 나오는 호의적인 마법사의 집 안에 들어온 듯 했다. 불교 미술품, 피라미드 정상에 만물을 내려다보는 그려진 여러 점의 그림 등이 가득했다. 군 입대에 마음이 꿀리는 사람은 교활해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오. 우리는 베트남에서 교활해지지 못해서 괴로워했소.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적을 사살해야 하는 것이 괴로웠소. 미국 정부의 다른 기관들에서는 더러 교활함을 목격할 테지만 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다오. 그래서 1977년 짐은 국방부의 육군참모총장 월터 T. 커윈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그는 군대가 더 교활해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면서 자료 수집 임무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교활해지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결국 국방부는 그가 그런 여정을 행할 동안 급여와 비용을 대주기로 동의했고 짐은 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스티븐 헬펀은 명상 및 서브리터널 CD 시리즈의 작곡가다. 그의 음악은 이상적인 체중을 얻기, 내면의 아이를 길들이기, 친밀함을 키우기 같은 제목을 달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다음은 스티븐가 웹사이트에 실린 글이다. 그의 음악은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은 전 세계의 가정, 요가 센터와 마사지 센터, 호스피스, 혁신적인 사무실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스티븐이 짐 채널을 만난 것은 그가 이 일을 시작했을 무렵인 1978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뉴에이지 관련자들에 의해서였다. 당시 짐은 미국 병사들이 더 평온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스티븐의 음악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스티븐의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배치해서 적들 또한 더 평온한 마음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괜히 명단에 올라가고 싶진 않은데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스티븐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시다시피 종종 명단에 올라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감시당하는 거 말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것을 배우고 싶어 온 척하면서 그걸 나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스티븐은 짐과의 만남을 놀라우리만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스티븐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환경음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군에서 교섭해 오는 일이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짐은 내면의 평화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아 보였고 카리스마도 대단했다고 한다. 스티븐은 당시 과대망상적인 시대였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때는 베트남전에서 철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아주 극렬한 반전 운동가 몇몇이 이중 첩자로 드러나기도 했지요. UFO 단체에도 그런 첩자가 있었어요. UFO 단체요? 정부 스파이들이 왜 그런 곳에 침투합니까? 존, 순진하게 굴지 말아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그때는 모두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과대망상이 너무 커져서 급기야 UFO 단체 대변자들이 모든 정부 스파이들에게 나와서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할 정도였어요. 알면 알수록 궁금증이 더 늘어나니 그 얘기는 이쯤 해둡시다. 어쨌든 그때는 과대망상이 심했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군에서 나왔다며 내 음악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짐 채넌이죠. 그가 특별히 당신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뭘까요? 언젠가 누구로부터 내 음악이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더군요. 아마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그는 군 고관들, 그러니까 고위층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높은 양반들은 명상 상태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상 상태로 이끌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면 서브리미널 사운드로 상관들에게 체면을 걸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운드는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니까. 스티브는 서브리미널 사운드의 효력에 대해 잠깐 얘기해 주었다. 그의 얘기에 따르면 언젠가 미국의 한 복음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신도들을 꾸짖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보니 헌금액이 평상시의 3배나 되었다. 전술적 우위라는 거 아시죠? 일반 교회들은 돈이 모자라는데 복음교회들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지 알고 싶나요? 그게 답일 겁니다. 그는 최근 한 친구의 사무실에 갔던 얘기도 들려주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내 마음이 초조해지기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무실이 나를 초조하게 해. 그러자 친구가 그러더군요. 최대 효율을 유도하는 넷의 서브리미널 테이프야. 나는 당장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스티브는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바로 그것을 탐지해냈죠. 적응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브는 짐 채넌에게 서브리미널 사운드의 효력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다. 짐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났다. 두 사람은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25년 전 일이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짐은 아주 온화한 영혼을 지닌 사람 같았습니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한 뒤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떼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그에게 그 모든 정보를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네요. 짐이 2년간의 여정 동안 찾아간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스티븐 헬펀처럼 캘리포니아주 사람이었다. 짐은 150여 개의 뉴에이지 단체에 들렸는데 그 중에는 버클리 대학의 바이오 피드백 센터, 중국 무술통합소, 비만 탈출 연구소, 메인주의 젠틀 윈드 세계치료기구 등도 있었다. 젠틀 윈드는 그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모두에게 그래왔듯이 짐에게도 자신들의 치료 도구를 권했을 것이다. 줄곧 극비에 붙여져 왔으나 그들 단체에서 내비친 단서대로라면 그것은 인간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로부터 끌어낸 도구다. 약간 널쩍한 흰색 손비누처럼 생기고 컴퓨터 회로판 같은 그림이 그려진 물건을 상상해 보라. 그것이 바로 기부금 $7,600 요망이라는 젠틀 윈드 치료봉 1.3이다. 비싸긴 하지만 새로운 최첨단 치료술의 표본으로 기존의 레인보르 퍽3나 4의 기능을 크게 능가한다고 한다. 젠틀 윈드에서는 잠재적 구매자나 신입사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이 세상에 메시아는 없습니다. 젠틀 윈드 프로젝트에서는 메시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메시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그 조직원이었던 몇몇 사람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젠틀 윈드의 최고 지도자 존 밀러는 지난 몇 년간 전 사원에게 일명 황제 다이어트로 불리는 애킨스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베이지색 옷만 입으라고 명령한 바 있다. 게다가 그 치료봉 안에 들어가는 영적 세계의 신비로운 성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룹 섹스라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먼저 존 밀러가 한 여사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 축하하네. 우리의 극비 에너지 활동에 참여할 사람으로 영적 세계로부터 그대가 선택되었네. 말해봐야 우리의 에너지 활동을 이해하지 못할 터이니 남편에겐 이야기하지 말게. 이제 그녀는 존 밀러의 침실로 들어가 그는 물론 여러 명의 여성 선발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다. 그런 다음 존 밀러가 이렇게 말한다. 자, 이제 어서 치료봉을 만들게. 존 밀러를 비롯한 젠틀 윈드 지도자들은 이런 주장에 반박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이런 주장을 편 예전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젠틀 윈드 측에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한 사람이 150개국 이상에서 60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나에게는 짐 채너는 만난 기억이 없다면서 그가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여행하는 동안 접촉한 단체는 아마 다른 젠틀 윈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당시 뉴에이지나 인간 잠재 능력 회복 운동의 틀 안에서 활동 중이었던 또 다른 젠틀 윈드는 발견하지 못했다. 짐 채넌 역시 젠틀 윈드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단체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가 나중에 국방부에 제출하려고 마련한 비밀 보고서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짐은 캘리포니아주 빅서에 위치한 에설런 연구소에서 라이히안 요법, 원초적 팔씨름, 알못 핫터브 요법을 체험하면서 에설런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뉴에이지 운동의 창안자로 평가받는 마이클 머피에게 조언을 들었다. 그동안 짐은 미국의 군인들을 더 교활해지도록 가르치는데 그들의 요법을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치료사나 지도사들에게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짐은 당시 일기에 이렇게 썼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달한 가치관이 아칸소주 시골 마을까지 흘러드는 데에는 통상 10년이 걸린다. 현재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발달 중인 가치관도 지금부터 10년 후면 전국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짐은 1980년대의 미국을 다음과 같이 그렸다. 정부는 더 이상 천연자원에 대해 개발 중심적 관점을 취하지 않고 대신에 보존과 환경보호의 측면을 강조할 것이다. 경제제도는 어떻게 해서든 소비와 촉진하려는 관행을 멈출 것이며 공격적이거나 경쟁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짐은 그것이 곧 미국을 휩쓸 새로운 가치체계라고 내다보았다. 짐으로서는 이렇게 믿어야 할 필요가 절박했다. 그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에드워드 마이어 장군의 말 맞다나 빈 껍데기 군대에 몸담고 있었다. 이 말은 마이어가 베트남전 이후 군의 정신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 전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참전군인 개개인들만이 아니었다.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군 역시 마음의 총격을 입고 침울함에 빠져 있었으며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징병제도가 폐지되었고 군인은 더 이상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직업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짐은 자신이 새 시대를 여는 불사조가 될 수 있다고 잿더미 속에서 솟아나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은 군대와 조국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짐은 이렇게 썼다. 인류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다. 짐은 1979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상관들에게 올릴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군에게 훌륭해지는 것보다 더 중대한 대안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이러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지금부터 짐 채널의 초능력부대 운영 지침서에 대해 얘기하겠다. 그림, 그래프, 지도, 글이 뒤섞인 125쪽 분량의 이 지침서에는 군 생활의 모든 면에 대한 구체적인 재구상이 들어가 있었다. 가령 짐이 직접 고안한 초능력 부대, 전투복에는 인삼 강장제, 전보는 도구, 야간 시력 증건용 식품,
자동으로 토막 음악과 평화의 말들을 내보내는 확성기를 담을 주머니들이 달려 있었다. 병사들이 적국에 갈 때 새끼양 같은 상징적인 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구상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병사들이 이 동물들을 품에 안고 가서 그동안 배운 대로 사람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인사한 뒤 양들을 땅에 살짝 내려놓고 적에게 안기게 만들 생각이었다. 짐 자신도 인정했듯이 이런 방법들이 적의 마음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 스위치를 켜면 불협화음의 소리가 나오는 확성기를 전투복에 부착하는 한편 군 용차들 상단에는 그보다 큰 확성기를 달아 각 확성기마다 서로 다른 록 음악을 귀청 찢어지게 틀어댐으로써 적을 혼란시킬 구상을 했다. 이런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적군의 무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는 기계 같은 새로운 종류의 무기들을 개발하려고 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살상 무기를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지상군은 무차별적 전투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언을 달았다. 기지에서는 병사들에게 망토와 모자를 눌러쓰고 초능력 부대 고유의 의식을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여성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옛 노래들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힌두교, 불교에서 종교의식 전후에 암송하는 신성한 음으로 새롭게 대체하려 했다. 군악대에 대해서는 좀 더 이동성을 갖춘 순회 극단처럼 되도록 가르치고 싶어 했다. 또한 노래하기와 춤추기 그리고 욕망의 제거를 무슨 훈련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으려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다. 내가 계획하는 수도승 전사란 욕망에 예속되지 않는 사람이다. 수도승 전사는 지위에 연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계획은 청교도적 광신자들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하는 용병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초능력 부대 훈련병들에게 주스만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단식하는 요령에 이어 한 달 동안 견과류와 곡물을 먹는 요령도 가르칠 계획을 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구상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식물의 길을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나무 모종을 키우고 벽 같은 물체를 통과하고 정신력으로 금속을 휘게 만들고 불 위를 걷고 컴퓨터보다 빨리 계산하고 부작용 없이 스스로 심장을 멎게 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20일 동안 자연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90% 이상의 채식주의를 지키고 대장의 마사지와 및 정화 능력을 기르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고 밤중에 홀로 밖에 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제 짐에게는 이런 착상을 군에 납득시킬 일만 남아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짐 채너는 부자인 것 같다. 그는 하와이의 언덕 비탈까지 뻗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그곳에 원형 극장과 한마을 규모의 부속 건물들, 천막집들, 5개 휴게소들까지 갖추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군에서 했던 그 일을 회사들을 차려 실행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벽을 통과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런 일들을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 짐을 만났던 그날 나는 이렇게 물었다. 누군가 그런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는 수도승 전사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짐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대답했다. 자식이 자동차 밑에 깔리자 한 손으로 그 차를 들어 올렸다는 여자의 얘기도 있지 않소? 수도승 전사에게 그런 일을 기대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겠소? 짐은 1979년에 부대 지휘관들에게도 얘기했다라면서 덧붙여 말하길 수도승 전사는 새로운 군 표본이며 그것이 미친 개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따지자면 카우보이나 미식축구 선수 같은 기존 표본들보다 더 심한 것도 없다고 했다. 수도승 전사는 수도승의 위풍, 수도승의 봉사와 헌신, 그리고 전사의 완벽한 기술과 정확성을 지닌 사람들을 말하오.
그는 1979년 봄 포드 녹스의 장교 클럽에서 부대 지휘관들에게 했던 말도 들려주었다. 당시 그는 몇 시간 일찍 도착하여 기지 주변에서 화초 화분들을 최대한 찾아 끌고 들어왔다. 그러고 그는 그것들을 원 모양으로 빙 둘러 모아 모조숲을 만든 뒤 그 가운데 초 하나를 켜두었다. 지휘관들이 도착했을 때 짐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의식을 시작하기 위해 만트라를 하나 합시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뱉으면서 이 소리를 내보시오. 짐은 나에게 말했다. 그때 모두들 웃었소. 몇 명은 좀 당황하면서 낄낄댔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소. 잠깐, 여러분은 일련의 명령을 받았고 나는 그 명령들이 고도로 실행되길 바랍니다. 알겠소? 군대의 심리적 경향을 활용한 것이었소. 결국 두 번째 시도만이 우리 모두 만트라를 했고 그것은 일체화가 이루어졌소. 그런 다음에 짐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훌륭한 차원의 군 복무를 꿈꿀 수 있는 이 신성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군대들과 더불어 이곳을 바뀌게 될 것이며 그로써 분계선 같은 것을 잇고 낙원에서 사는 법을 더 잘 암과 동시에 생각 하나만 바꾸면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됨을 아는 그런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사령관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사실 몇 명은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그들은 짐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좌절감에 젖어 있었다. 짐이 당시에 열변을 토했던 상대는 다름 아닌 사성장군, 소장, 준장, 대령들로 이른바 고위급 인사들이었다. 그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마이크 말론 대령은 너무 감동한 나머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다. 나는 숭어 지지자요. 그는 동료 지휘관들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읽고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숭어가 서열이 낮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숭어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숭어는 단순합니다. 정직합니다. 멋진 대열과 열을 지으며 이동합니다. 거의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때 사랑에 맞지 않던 또 하나의 고상한 존재인 군인과 비슷하지요. 짐은 연설을 계속했다. 장밋빛 비전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그것은 벗어버릴 때뿐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이 버전에 동참하십시오. 바로 여기가 초능력 부대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가능한 것을 꿈꿀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개인이나 그 팀을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창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미군이 현재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무느냐 미래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느냐 결정될 것입니다. 짐은 하와이의 정원에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게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시오? 사람들이 더 위대한 차원의 현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기 위해 단체로는 도저히 기대하지 않을 법한 단체의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에 하는 말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곧바로 초능력부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소. 짐이 제출한 초능력부대 운영 지침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것을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부인의 글이 달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표된 후 몇 주일 이내에 전 군의 병사들이 그의 책상을 진지하게 이행하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쇼핑센터의 어딘가에 버려진 지 오래된 듯하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은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다. 겉모습은 이래도 이따금씩 관광객들이 버스 한 대에 가득 타고 와서 그 건물에 사진을 찍곤 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실리콘밸리가 시작된 건물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처음엔 살구 저장 창고로 쓰이다가 나중에 윌리엄 쇼클리 교수가 들어와 이곳 비밀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공동 발명하며 1956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1970년대 말경에 센토니코 391번지의 이 건물은 새로운 주인 짐 하트 박사를 맞았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쇼클리 못지않은 선구자이자 공상가이지만
그의 학문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다소 기이한 편이다. 하트 박사는 아직도 그것에서 일하고 있으며 뒤쪽에 축 늘어선 작은 사무실에서 일반인들에게 일주일간 두뇌 훈련 체험을 시켜주고 14,000달러를 받고 있다. 이 사무실은 자줏빛 형광등이 유일한 불빛인 어두운 곳인데 시계에는 바늘이 없으며 나 개인적으로는 디즈니 월드의 놀이기구 공포의 탑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나는 그 무렵 마이클 에카니스가 염소를 노려보았다는 얘기는 꾸며낸 것이 아님을 믿게 되었다. 한편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글렌 위튼이 에카니스의 전설에 현혹되어 오해한 것이며 제다이 전사에 관한 또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다고 결론짓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어쩌면 하트 박사가 그 답을 얻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1970년대 말에 제다이 전사들의 두뇌를 다시 조율하여 그들에게 염소를 노려봐 죽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여길 만한 수준까지 영적 교화를 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하트 박사는 나를 자리에 앉히고는 특수부대와 함께 흥미진진하지만 어느 정도는 멜로드라마 같은 모험담을 들려주었다. 모든 것은 존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대령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알렉산더 대령은 어느 날 다른 군 당국자 몇 명과 함께 짐 하트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짐 채널의 초능력 부대 운영 지침서에 깊은 감동을 받아 하트 박사를 스카우트하러 온 것이었다. 대령은 하트 박사가 정말로 단 7일 만에 평범한 병사들을 선의 곳으로 끌어올리고 그의 뇌 기계에 병사들을 연결시켜 텔레파시 능력을 갖게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트 박사는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고 그로써 실리콘밸리의 바로 그 건물에서 슈퍼 솔저 즉 초능력을 지닌 병사를 만들기 위한 모험이 시작되었다. 대령이 하트 박사에게 얘기했듯이 특수부대에서는 짐 채너의 지침서가 발표된 이후 캘리포니아의 뉴에이지 운동 및 인간 잠재 능력 회복 운동 지도자들을 잇따라 초빙하여 내면의 영과 조화를 이루는 법 등을 주제로 병사들에게 강의를 하게 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지도자들의 강연에 특수부대원들의 야유를 퍼붓거나 일부러 하품을 해대기 일쑤였다. 대령은 이런 사정을 들려준 뒤 하트 박사에게 의향을 물었다. 한번 시도해볼 마음이 있느냐고. 즉 포트 브래그로 그의 휴대용 뇌훈련 기기를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말이다. 하트 박사는 나에게 그 기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머리에 전극을 붙여서 알파파 정보가 컴퓨터에 표시되면 그 기계의 손잡이들을 미조정하여 알파파를 조율하게 된다. 이 조율이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IQ는 최대한 12점까지 높아지고 평생 동안 부지런히 선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영적 경지에 이른다. 또 기계에 두 사람을 동시에 연결될 경우에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다. 하트 박사는 알렉산더 대령에게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며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대령은 거절했다. 자신의 뇌에는 많은 군 비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텔레파시로 하트 박사에게 그 정보를 누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트 박사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령은 꼭 해줘야 할 것이 같은 말이 있다고 운을 떼더니 특수부대원들은 그 모든 아이디어를 미신승배쯤으로 여기기 때문에 얌전히 앉아서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었다. 하트 박사는 그런 경우라면 병사들이 먼저 한 달간의 명상 피정에 들어간다는 조건 하에서만 도전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하트 박사는 내게 말했다. 사실 그들은 처음에 명상 피정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피정, 퇴각이라는 뜻도 있음. 이라는 것이 군에서는 입에 담기 싫은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명상 야영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나버렸지요. 어떻게 되었는데요? 병사들이 명상장에서 서로 싸움을 벌였어요. 지루해서 싸워댄 거지요. 결국 하트 박사가 포트 그레디에 도착했을 즈음 특수부대원들은 한 달간의 강제 명상을 허튼 짓이자 시간 낭비라고 여기면서 극도로 저항적인 상태에 있었다. 작고 마르고 겨날픈 몸집의 하트 박사는 마음을 졸이며 그 저항적인 병사들을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들의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자기 머리에도 전극을 붙였다.
그러고는 알파파 뇌 훈련 컴퓨터의 스위치를 켜고 조율을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니 얼굴을 적시고는 넥타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감동적인 텔레파시의 순간이 떠오르는 듯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젖어있는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말했습니다. 텔레파시로 이 방 안에 누군가가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곤 손으로 탁자를 쾅 치면서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기 전엔 아무도 이 방에서 못 나갑니다. 2분 정도 지죽은 듯 조용했어요. 그러다 완강하게 버티던 한 대령이 손을 들며 말했지요. 아마 저인 것 같습니다. 대령은 하트 박사의 동료 대원들에게 자신의 슬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는 대학 시절에 합창단에서 노래를 했었다. 그런데 뇌가 조율되던 중에 미녀와 합창곡 가락이 떠오르면서 20년 전 합창단 시절의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찼다. 그는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사관 후보생이 되면서 기쁨을 단념하기로 했다. 군 장교의 삶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이 아무 역할도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찰칵 기쁨의 스위치를 꺼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기쁨 없이 살아온 것이다. 내 훈련 2일째 병사들은 다시 한번 머리에 전극을 부착했다. 하트 박사가 내게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쪽 눈 다 아주 수도꼭지처럼 되었어요. 넥타이를 잡고 쥐어짰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나왔고 나는 또다시 이렇게 말했다. 누굽니까?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2분이 흐른 뒤 전에 그 남자가 손을 들더니 자기가 겪은 어떤 일을 얘기했지요. 1968년 베트남 구정공세 때의 일이었다. 베트공이 공격해 왔을 때 대령은 비무장지대에 근접한 작은 전진 포격기지에 있었다. 짐 하트가 그 뒷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대령은 혼자서 그 작은 포격기지가 괴멸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했고 그러느라 밤새 기관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자 자신으로 인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시체 더미들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한 사람의 마음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에 휩싸였답니다. 내 훈련 마지막 날인 3일째 하트 박사는 컴퓨터에서 출력된 알파파들을 눈여겨보다가 어떤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하트 박사가 내게 말했다. 한 대원에게서 천사를 보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유형의 뇌파가 나타났어요. 일명 아스트랄계 존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는 물질적 육체는 없지만 발광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훈련받아온 이 대원과 탁자에 마주 앉아서 목소리를 차분히 가라앉히며 물었지요.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의자에서 몸을 휙 돌려 앉았는데 하마터면 엎어질 뻔했습니다. 나무로 한 대 얻어맞은 사람 같았어요. 아주 흥분하고 놀라서 숨을 거칠게 내쉬며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좌우를 둘러보더군요. 그리곤 앞으로 몸을 숙이더니 그렇소 라고 인정했어요. 그에겐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무술 길잡이 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으면서 누구에게든 한마디라도 했다간 목을 벨 테니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다짐해 두었다더군요. 이게 다였다. 하트 박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다였다. 그는 포트 그레그를 떠난 뒤 다시 그곳에 발을 디딘 적이 없고 자신이 뇌를 조율해준 제다이 전사 중 염소를 노려보아 죽이는 경지까지 이른 사람이 정말 있다 하더라도 그게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